안녕하세요. 북신의 서재입니다. 삶이 한없이 무겁게 느껴지다가도 그 끝을 생각하면 한 줌의 연기만큼이나 가볍게 여겨집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길 만한 위인이 아니라면 보통의 인생들은 해변엔 모래에 비견될 것입니다. 길을 쓰고 모래성을 쌓아가며 전 존재를 던져도 결국 존재했던 흔적조차 없이 쓰러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기록하는 행위로 세월의 풍화작용에 맞섭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 일이란 바위에 새겨진 암각화만큼이나 깊고도 무겁습니다. 직접 겪은 일만을 쓴다는 아니 에르노 글쓰기는 사적인 기억이 바깥으로 향할 때 집단의 기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녀는 극도의 절제된 방식과 건조한 문체로 자신의 지난 기억을 오롯이 되살려냅니다. 삶이 문학이 되기 위해서는 꾸며야 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는 그녀 서사 앞에서 우리는 문학이라 불리는 것들의 장르와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상상의 세계를 자유로이 풀어놓는 방식과 기억의 주관과 윤색의 욕망에 저항하면서 오직 제 삶을 관통한 것만을 쓰고자 하는 객관의 태도 중 무엇이 더 어려울까요? 들었던 단어와 문장에 최대한 가깝게 써야 하는 이런 작업에서 글쓰기의 행복이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아니 에르노는 그러면서도 집요하게 자신이 겪은 경험적 사실에 집착합니다. 자신이 맞닥뜨린 혼란과 상처, 외로움을 기어이 들춰내 상처를 벌리고 칼로 찔러 생생한 고통으로 현재화하는 서사는 그녀가 건너온 세계에 대한 속죄이자 부모 상실에 대한 애도 무엇보다 자기 해방은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저자가 태어나 자란 세상은 공부로서 도달한 부르주아의 세계와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문화와 취향이 신분을 나누는 지표가 된다는 구별짓기 이론을 말한 부르디에가 프랑스 출신인 것 역시 이 작품과 무방해 보이진 않습니다. 건널 수 없고 섞일 수 없는 문화적 생활 양식 속에 선명한 계급으로 나누어지는 불평등을 아니 에르노는 제 삶을 볼모로 하여 증언합니다. 아버지 인생을 바깥의 시선으로 그린 남자의 자리 안에는 하류라 여겨지는 삶의 방식에 대한 명예회복과 그에 따른 소외를 고발하는 일 사이의 모순 속에 자신의 글쓰기가 존재한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존재로 소설을 쓰는 것은 일종의 배신이라고, 아버지의 말과 제스처, 취향, 아버지 인생에 영향을 미쳤던 사건들, 나 역시 함께 나눴던 한 존재의 모든 객관적인 표정만으로 아버지를 그려내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출신 성분을 부끄러워하는 자신을 수치스러워하는 정직한 자기인식이자 반성의 태도일 것입니다. 아니 에르노는 글쓰기를 통해 세상의 지배적 가치와 통념을 전복시키고자 했지만 문학이 지배자 언어의 방식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지닙니다. 저자가 집요하리만큼 개인사를 역사적이자 사회적, 정치적으로 쓰려고 한 데는 거부하고 싶은 동시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층민 부류에 대한 연민과 애정, 무엇보다 명예의 복원이 자리할 터입니다. 이를테면 한 여자에서 어머니가 유년 시절에 저자에게 보인 애정 과잉과 폭력을 개인 성향만이 아닌 개인사와 사회적 신분과 연결해 기술하는 방식이 그것입니다. 부모가 썼던 단어와 문장, 행동들은 아니 에르노 역시 거쳐간 세계의 모습이자 하층 계급인들의 색깔이자 한계였습니다. 어머니 삶을 그린 한 여자에서 그녀는 이번에는 내가 어머니를 세상에 내어놓기 위해서 그녀에 관한 글을 쓰고 있는가 보다 라 썼습니다.
어찌 보면 폭로에 가까울지 모르는 남자의 자리나 한 여자 모두 그들이 있었던 자리에 대한 증언이라는 점에서 개인의 역사는 한 시대의 벽화가 됩니다. 그리고 좋은 문학이 그렇듯 그녀 작품을 읽으면서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독자들 역시 단절에 가까울 만큼 다른 시대를 살았던 부모님의 간절했던 삶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에르노의 아버지는 무학자의 농가 일꾼의 자식으로 태어나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공장 노동자로 살다 짐스레꾼 아버지와 방직공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여자를 공장에서 만나 1928년에 결혼합니다. 어머니는 전염병으로 딸 하나를 잃고 1940년에 아니 에르노를 낳습니다. 부부의 삶은 결혼으로 달라질 것 하나 없었습니다. 여전히 가난했고 결혼 전과 마찬가지의 똑같은 삶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겪어낼 뿐이었습니다. 이들의 신분 상승 욕구는 가난의 공포와 현실 앞에서 꺾였지만 도리어 어머니는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기에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새로운 인생에 도전합니다. 부부는 어머니 주도로 노동자가 아닌 소상공인의 삶을 택해 시골 변두리에서 공장 일꾼들을 대상으로 하는 카페 겸 식료품점 여인으로 살아갑니다. 부부는 아침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가게를 열어놓고 온 동네 사람들의 넋두리와 질투를 감당해가며 가게를 꾸려가지만 노동자보다 조금 더 벌뿐이라는 쓸쓸함과 다시 노동자로 내려갈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럼에도 그들과는 다른 위치라는 우월감으로 버텨냈습니다. 외동딸이 영민하고 책을 좋아한다는 사실은 부부의 가장 깊은 욕망을 자극했습니다. 자신들은 누릴 수 없었던 모든 것을 딸에게 주는 것. 그것이 과중한 노동과 극심한 돈 걱정, 이웃의 시샘을 불러온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지만 부부는 아이를 그들 세계와 유리된 사립학교에 보냅니다. 어머니는 딸을 통해 배움에 대한 열망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니 에르노는 다른 계급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학교에서 만난 친구 어머니의 부르주아적 모습과 거칠고 촌티나는 어머니를 보며 부끄러움을 느끼는 일은 당연하고 자신이 처한 계층이 가난뿐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 낙후되어 있음을 온몸으로 경험합니다.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않아 취객의 붉은 시선뿐 아니라 부모의 은밀한 생활까지 감출 수 없었던 집은 부엌이 조리의 장소이자 씻는 공간이고 화장실은 집 안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곳에서 나와 사립학교에서 중산층 가정의 아이들과 무람없이 어울리는 일은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소외와 외로움, 모욕을 동반했습니다. 열등을 오직 공부로 뛰어넘는 우등생 딸은 부모님을 벗어나고픈 대상이자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떤 순간들에는 자기 앞에 있는 딸 속에 계급의 적이 있었다라는 한 여자 속 아니 에르노의 고백은 경험한 시간과 기술하는 시간 사이에 커다란 격차 속에서도 선연한 아픔 없이는 쓸 수 없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녀는 점점 부모와 나눌 것이 없어져 갑니다. 남자의 자리에는 이런 귀절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온 나에게 등이 굽은 아버지는 아이고 우리 딸 왔네. 나 너무 배고파. 그건 좋은 병이야. 먹고 싶은 걸 가져가라. 라는 말을 건넵니다. 단지 그것만을 나눌 뿐입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예술가들과 스스로를 동일시하는 딸을 보면서 어머니는 이렇게나 가진 게 많은 넌 아직도 행복하지 않은 거냐? 라는 불만 말고 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는 딸이 자신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할 수 있었기에 소녀는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저쪽 세상으로 건너갑니다.
그녀가 대형 강의실에 앉아 플라톤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음이 종일 감자와 우유를 팔며 고생하는 부모님 덕분이라는 부당함을 알지만 배반할 수 없음이 아니 에르노의 운명입니다. 아주 먼 훗날 아니 에르노는 알아챕니다. 성공한 딸과 사위집에 늙은 어머니가 얹혀 사는 동안 이 그림 속에서 나 혼자 튀는구나 라는 말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청소년기에 우리보다 더 나은 환경에 놓였을 때 느꼈던 불편함이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스스로를 가정부로 여기는 것처럼 굴면서 르몽드 신문을 읽고 바흐를 듣는 딸과 사이에 실질적, 문화적 지배를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의 경제적, 가상적 지배로 바꾸어 버렸다 라는 문장을 보면 어머니 역시 자기식에 반항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없이 헌신적 삶을 산 어머니는 생애 마지막에 알츠하이머로 힘겨워하다 80세인 1986년에 생을 마감합니다. 심근경색으로 남편을 여윈 지 19년 만의 일입니다. 장준애는 자신이 배반자라고 느낄 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글 쓰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에르노 역시 그렇지 않았을까요? 밖으로 꺼내놓으면 창피한 것들을 가감없이 보여주며 내가 누리는 지금의 삶이 태생으로부터 얼마나 단절되었는가를 증명하는 일. 그것은 어마무시한 용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문학보다 삶이 먼저라는 저자는 아름다움을 말하기보다 실제적인 무엇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대담집, 칼 같은 글쓰기에서 내가 손으로는 한 번도 노동해 보지 않은 만큼 나 자신의 존재 전체로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라는 문장은 아니 에르노가 부모님을 비롯한 그들 계층에게 얼마나 많은 부채의식을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속죄하고 싶은지 보여줍니다. 꾸밈없이 예리하고도 정확하게 경험만을 기술하는 에르노 작품은 독자들에게 적지 않은 당혹스러움을 안겨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1974년 데뷔작인 빈 옷장에서부터 낙태 사실을 숨기지 않았고 이후 사건이라는 작품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이 젊은 시절 받은 불법 낙태 시술의 전모를 충격적일 만큼 사실적으로 기술했습니다. 계급에서 성, 젠더로의 인식 확장입니다. 또한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단순한 열정에서 저자는 외국인 유부남과의 불륜 행적을 가감없이 드러내었습니다. 성과 육체에 대한 적나라한 묘사는 사회적 금기와 부르주아적 도덕에 대한 노골적 저항이자 철저한 자기 탐구이기도 합니다. 체면과 가면을 벗어던진 그 민낯이 불편한 것은 우리라고 별반 다를 바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최고의 지성을 지닌 작가가 사랑하는 남자 앞에서 한낱 사랑과 육체만을 갈구하는 여인이 되는 그 적나라함에 화끈거리는 것은 겹겹으로 무장된 우리의 사회적 자아일 터입니다. 그럼에도 실존의 고통을 적나라하게 응시하는 치열함은 독자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문학이 가지는 효과를 철저히 배격함으로써 기존 장르에 저항하는 아니 에르노의 저작들은 문학이라는 토양에서 새로운 길을 내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말하되 개인성에 함몰되지 않는 엄정함과 실제에 대한 집요한 기술이 돼 재현을 넘어서 공동의 기억을 그려내는 글쓰기 방식은 노벨 문학상의 수상에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모든 이의 삶은 기록될 가치가 있습니다. 황현산 선생은 밤이 선생이다에서 언제나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글쓰는 사람들이다. 사실은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만 글쓰는 사람이 된다라 했습니다. 남자의 자리 마지막에
아버지에 대한 회상은 언제 읽어도 먹먹합니다. 그는 나를 자전거에 태워 학교까지 데려다 주곤 했다. 비가 와도 해가 쨍쨍해도 두 강 사이를 건너는 뱃사공이었다. 어쩌면 그의 가장 커다란 자부심, 아니 심지어 그의 존재 이유는 자신을 멸시하는 세상에 내가 속해 있다는 사실이었을 것이다. 그녀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이자 우리들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생애를 다룬 아니 에르노의 두 작품을 함께 읽은 토론 멤버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그리운 대상을, 그리고 잊고 있었던 나를 만나게 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문학의 역할이란 본래 그러하지 않던가요? 감사합니다.